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여러분은 가끔 죽음을 생각해 보시나요? 만약 내가 죽어 누워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이익과 손해를 더 생각할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러간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5아이의 어머니인 에디가 죽은 뒤 그녀의 유언에 따라 4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시신을 옮기는 번드런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20세기 전반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모더니즘 소설의 형식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1897년 미국 미시시피주 뉴올바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미국 남부의 명문가로서 선조들은 멕시코 전쟁과 남북 전쟁에서 활약했습니다. 어릴 때 가족이 미시시피주 옥스퍼드로 이사를 간 후 그곳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혼자만의 독서와 사색에 심취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군대에 자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작가 수업을 쌓으며 첫 소설 병사의 보수를 출간했습니다. 소꿉친구였던 에스텔 프랭클린과 결혼한 다음 음향과 분노를 내놓으면서 소설가로서 기틀을 다졌고 곧이어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성역, 8월의 빛, 압살롬과 같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닮아 있는 요크나파토파라는 가상의 군을 설정하고 자신의 거의 모든 소설을 이 공간 안에서 펼쳐냈습니다. 남북전쟁 패배 이후 몰락해가는 남부귀족 가문과 가난한 백인 농민들, 그리고 억압받는 흑인들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을 탐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결국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에 주목했습니다. 1949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는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작품으로 15명의 서로 다른 화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사건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게 기억되고 해석되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그는 발전소에서 야간 감독관으로 일하며 밤마다 석탄 수레를 책상 사마글을 썼으며 그는 원고를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출판사에 보냈을 만큼 이 작품에 대한 확신이 컸다고 합니다. 1962년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인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에디 번드런. 앤스의 아내이며 5아이의 어머니로 죽어 있으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체념에 가까웠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 역시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은 허무한 것이며 오직 고통과 행동만이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목사 휘트필드와의 불륜으로 주어를 낳았습니다. 앤스 번드런. 에디의 남편이자 5아이의 아버지로 겉으로는 무기력하고 순진해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늘 희생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이용하고 아내의 유언을 핑계 삼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물입니다. 캐시 번드런. 장남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관을 만듭니다. 사물의 질서와 균형에 집착하며 혼란 속에서도 제대로 만들어진 관에 집중하고 가족의 화합을 중시합니다. 달 번드런. 둘째 아들로 가족 중 가장 영민하고 가족의 위선과 여정의 부조리를 가장 정확히 인식합니다. 이 여정의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해 관에 불을 지르고 결국 미친 사람으로 몰려 정신병원에 보내집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의식은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진실이 되며 작가는 가장 이성적인 인물을 가장 먼저 사회에서 배제되는 존재로 만들므로써 삶의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주얼 번드런. 셋째 아들로 에디가 목사 휘트필드와 불륜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불길 속에서 직접 구해냅니다. 말이 없고 행동이 앞서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증오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에디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듀이 델 번드런. 집안의 유일한 딸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제퍼슨에 가는 유일한 목적은 낙태약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할 언어를 갖지 못하여 도움을 구하지만 오해와 착취를 당합니다. 바더만 번드런. 막내 아들로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엄마는 물고기야라며 죽음을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과 감각으로 세계를 해석합니다. 가장 비논리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진실에 접근합니다. 그럼 줄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남 캐시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의 관을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앤스 번드런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에디는 자신이 죽으면 친정 식구들이 묻혀있는 제퍼슨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신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40마일이나 떨어진 먼 땅에 자신을 묻으라고 주문할 만큼 유난을 떤 건 번드런 가족과 함께 묻히는 것이 싫었던 거지. 앤스는 아내인 에디가 거의 숨이 끊어질 무렵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오자마자 에디는 죽습니다. 앤스가 돈을 아끼려고 에디가 숨이 끊어질 무렵에야 부른 것입니다. 미처 관을 다 만들지 못한 장남 캐시는 갑자기 쏟아지는 빚 속에서 계속 관을 짜고 있습니다. 또한 달과 주얼, 두 아들은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임종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앤스가 $3를 벌기 위해 그들에게 통나무를 해오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주얼을 보고 싶어 해요. 듀이 대리 말했다. 주얼과 달은 통나무를 한 짐 해오려고 떠났소.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당신이 기다려주리라고 말이오. $3가 걸린 일이니. 그리하여 애니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아버지 앤스는 아내의 유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신을 수레에 싣고 40마일 떨어진 제퍼슨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큰 비로 다리가 끊기고 강물이 불어납니다. 물살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았다. 그 물살로 보아 여기가 여울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살이 우리 몸을 스치니 우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예전에 평평했던 여울목이 지금은 움푹 파였다가는 다시 솟아 올라가는 굴곡의 연속이었다. 마차는 완전히 전복되었고 마차와 주얼, 말이 함께 뒤섞였다. 캐시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아직도 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말이 허우적거리며 야단하는 통에 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강을 건너다 노새를 잃고 관이 물에 떠내려갈 뻔하며 캐시는 관을 지키려다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이 와중에도 캐시가 자신의 연장이 없어진 것에 낙담하자 주얼과 툴은 그의 연장을 흙탕물 속에서 하나 둘 찾아냅니다. 캐시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틀니를 하기 위해 돈을 아껴야 했기에 의사를 부르지 않고 캐시의 다리를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맨살에 고정시킵니다. 이리하여 캐시의 통증은 더 심해지고 다리는 시커멓게 변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불렀을 때는 이미 상태가 심해져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는 내년이나 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시멘트를 캐시의 다리에서 떼어낼 때 캐시는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마차를 끌던 노새가 물에 떠내려가고 없게 되자 아버지 앤스는 주얼의 말을 가져가 노새로 바꿔옵니다. 여정이 길어지면서 에디의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수레 주변에는 말똥구리와 독수리들이 모여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번드런 가족은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정 중 어느 집 헛간에 하룻밤 묵게 되는데 맘씨 좋은 집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라고 청하지만 끝내 앤스는 신세질 수 없다며 식구들 모두에게까지 헛간에서 자게 하고 다 식어버리고 말라버린 음식을 먹게 합니다. 둘째 아들, 달은 이 비참하고 모욕적인 여정을 끝내기 위해 시신이 보관된 헛간에 불을 지르게 되고 셋째 아들 주얼은 불길 속에서 어머니의 관을 구하려다 등을 데이게 됩니다. 또한 듀이 델은 레프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한 상태로 레프에게 낙태 비용으로 받은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묻으러 가는 도중 쉬는 곳마다 낙태할 약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시골 허름한 약국의 종업원에게 속아 성폭행을 당합니다. 캡슐이 있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상자 속에 담긴 캡슐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효과가 있나요? 그녀가 말한다. 물론. 내가 말한다. 나머지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어디에서 치료받지요? 아래 지하실에서. 내가 말했다.
열흘에 걸친 여정 끝에 가족은 제퍼슨에 도착해 에디를 매장하고 불을 지른 죄로 다른 기차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끌려갑니다. 한편 앤스는 딸 듀이 대리 낙태를 위해 아껴둔 돈을 보게 되고 그 돈을 빼앗아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앤스는 가족들 앞에 낯선 여자를 데려와 이분이 새엄마라고 소개합니다. 여자는 아버지의 뒤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당당하게. 그러고 보니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은 소형 축음기였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변할 수 없는 그러나 그림처럼 예쁘게 틀에 박힌 사실이었다. 이제 우편으로 주문한 새 음반을 틀어놓고 겨울에는 집안에 앉아 음악을 듣게 되겠지. 달이 그 음악을 즐기지 못하다니 참 안 된 일이다. 그러나 그 편이 낫지. 이 세상은 달의 세상이 아니고 이곳의 삶은 그의 삶과는 다르니까. 이쪽이 캐시이고 주얼, 바더만 그리고 듀이 대리오. 비열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채 아버지가 우리를 소개한다. 그는 이제 의치도 있고 모두 다 가진 듯하다. 얘들아, 새엄마, 번드럼 부인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가족들은 새 엄마와 아버지의 새 이빨을 보며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클로징. 윌리엄 포크너의 이 소설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독과 삶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15명의 화자를 통해 똑같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듀이 델은 낙태약을 걱정하고 앤스는 새 이빨을 기대하며 캐시는 관의 각도를 고민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불륜이 더 이상 드러날 가능성이 없어짐에 기뻐합니다. 이로써 절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시선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지독하게 고독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똑똑하고 가족의 본질을 꿰뚫어 보던 달은 결국 미친 사람으로 몰려 정신병원에 갇히는 반면 가장 이기적인 아버지 앤스는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자가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소외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위선을 떠는 자는 살아남는 비정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생 끝에 도착한 제퍼슨에서 아버지는 의치를 해놓고 새 아내를 데려옵니다. 달은 미쳐서 끌려가고 듀이 델은 성폭력을 당했지만 삶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견디며 꾸역꾸역 살아남는 인간의 질긴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편안하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버지 앤스의 비열함에 치가 떨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보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야비한 사람들 주변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도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앤스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